이거는 사실 표정을 보면은 이거거든요. 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생각나지 않는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 유일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나 좋아하는 인사이드 아웃을 너무나 화제지 않습니까? 지금 개봉한 지 꽤 됐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 극장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 2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사실 인사이드 아웃 1 2015년도에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꽤 됐죠. 네, 2015년도에 개봉하고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9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주인공인 라일리가 아기 때부터 11살이었나요? 그 정도까지 그쵸.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그 감정들이 보여주는 그 시선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영화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약간 그래서 유련님 같은 뇌과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심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쵸. 너무나도 심리학적 소재, 그 뇌과학적인 소재를 정말 재미있게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사실 영화를 만들 때 그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자문으로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랬을 그렇기 것 때문에 그 디테일들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 1에 보면은 막 기억들이 코어 메모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쓰다가 보내야 되는 메모리들은 또 장기 기억 메모리로 네. 보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마치 뇌 속에 있는 듯한 그쵸.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캐릭터들이 너무나 귀엽게 귀여우니까. 잘 네. 빠져가지고 네. 이번 2도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이드 아웃 1은 어떠셨어요?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뭐 당연히 대표되는 감정들, 인사이드 1에서도 그런 대표적인 감정들이 아마 주인공들이 되기는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메인 조종관을 잡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네, 조이. 그렇죠. 이 기쁨이가 이 어린 시절을 담당을 하고, 제가 아직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지는 못했지만 메인 조종관이 달라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기본 감정 5명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5명이 각각이 어떤 감정을 담당했는지를 진짜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효율적으로 확 보여주거든요. 하키를 통해서. 그래서 막 기본 5가지 감정이 일단 뭐 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면은 일단 이렇게 왼쪽에 분노, 두 번째는 소심이, 가운데는 기쁨이,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까칠이. 사실 까칠이라고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 쪽에서는 좀 혐오 라고 그렇죠. 용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혐오라는 거는 확실히 이게 사람 이름으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까칠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슬픔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원의 진주인공 아니었나, 슬픔이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슬픔이의 소중함, 그리고 그렇죠.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슬픔이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네. 쌓여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맞아. 진짜 잘 보여주죠. 맞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인사이드 아웃 이 시리즈가 정말 잘 해낸 게 네. 모든 감정은 다 쓸모가 있다 라는 그 그러니까요. 하나의 코어 메시지라고 할까요? 이 코어 메시지를 너무나도 잘 전달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이 진짜 인사이드 아웃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인사이드 아웃 2에서도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감정들이 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보면서 너무나도 와, 이 디테일 미쳤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또 있기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부분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그냥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네.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감정, 과학적으로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감정이란 것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도 합의된 정의 자체가 없거든요. 아직도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우리가 평소에 느끼게 감정이란 게 어떤지를 한번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정이 또 뭔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간의 본능? 물론 감정이 인간만의 소유물은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더 인간답게 아니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또 감정이 아닌가.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좀 평소에 생각하기에 논리적 뇌, 감성적 뇌, 우리가 그 MBTI 할 때도 막 그렇죠, 이성적 뇌, 감성적 뇌 하잖아요. TF. 저 이제 MBTI 저는 일단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성적 뇌, 감성적 뇌가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이성과 감성이 되게 정반대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감정을 담당하는 이제 뇌 부위가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코딩하는 그 뇌부위랑 상당히 많이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좀 그 병변이 생기셔가지고 거기가 잘 작동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있죠. 네, 그분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결국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야 할 거고 슬퍼야 약간 피하거나 그러네. 약간 혐오가 있어야 피하거나 이런 그 행동의 동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생존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 감정들을 인화한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센터에 비유를 한 게 너무나도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또 하나 이제 그 감정의 특별한 점은 이제 감정 그 상태가 이제 생기면은 약간 행동에 편향이 또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 평소보다 뭔가 도망치고 싶어하고 뭔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의 편향을 만드는데 그런 모든 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런 감정의 역할을 생각해봤을 때 이런 컨트롤 타워에 비유한 건 정말 훌륭하지 않나. 네.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이드 아웃 1이 약간 극찬을 받았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인사이드 2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캐릭터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사이드 아웃 1과 2의 약간 감정을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감정 연구에서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정이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사실 그 질문이 되게 있었었어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연구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자, 일단 그래서 이 감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의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심리학자들이 현재까지 감정이라면은 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요소를 꼽는다고 해요. 그게 일단 어떤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 두려움을 느끼면은 땀이 나고 혀도 오르고 슬프면은 눈물이 나고 이제 그런 생리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또 행동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제 웃기면 막 와 이렇게 그렇지. 그다음에 화나면 좀 이렇고 이제 이런 행동 반응이 또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느낌마저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는 일단 공존을 꼽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정의를 된다 쳐도 또 어려운 게 그러면 감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에서 원에서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분류를 했던 저 5가지 감정을 어떻게 분류를 했을 것인가,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저 5가지가 기본 감정, 베이직 이모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베이직 이모션을 처음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분이 여기에 자문으로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폴 에크만이라고 이제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기본 감정 5가지를 정의를 내리시고 하신 분인데 기본 감정을 정의 내릴 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실 감정하면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반되는 게 얼굴 표정. 보면 사실 우리 얼굴 표정은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알아요. 자, 보면은 자, 박지성 씨 지금 어떤 감정입니까? 무척이나 해피하죠. 그렇죠. 무척이나 기쁘죠. 표정은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지금 한희 씨죠. 그다음 이분은 지금 어떤 감정입니까? 이 놀라는 표정. 그렇죠. 이거 사랑이죠. 네, 무슨 표정이죠? 많이 화났죠. anger. 네, 완전 화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표정을 보면은 감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에 그 중요성을 조금 생각하신 분이 이제 브로뉴이 디셴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얼굴마비 환자한테 이렇게 얼굴에다가 전극으로 막 전기 신호를 막 줘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 근육에 의해 가지고 뭔가 이 내부에 있는 정신적 상태가 드러나는 것 같네. 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얼굴 표정의 좀 중요성이 조금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폴 에크만 분이 그 다음 연구를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기본 감정을 정의를 내리게 된 거죠. 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구분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기본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사실 이 감정의 본질성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생각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말이 어려운 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든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뭐 TV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다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문화적으로 학습한 건지 정말 타고난 건지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약간 이 얘기 할 때마다 좀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제목 학원이라고 아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제목 뭘까요? 자, 이거는 사실 표정을 보면은 이거거든요. 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생각나지 않는다.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 제목 뭘까요? 자, 이거의 제목은 맞네. 그럴싸하죠.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자, 그리고 이거 뭘까요? 자, 이거의 제목은 다 죽여버리겠어?
음량치가 최대치다. 그러니까 제목 한 걸 제가 가져온 이유가 그 여기 있는 게 한국 분들이 지은 제목도 있지만 뭐 일본 분들이 지은 제목도 있고 또 심지어 이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 분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표정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첫 번째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그 일단 폴 에크만 분이 처음에 그걸 했대요. 그래서 서양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의 표정을 비교해봤는데 일단은 거의 비슷했다.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그 표정을 보고 그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도 그 표정이라고 얘기를 했다. 아, 그러니까 네. 뭔가 표정을 보고 우리가 지금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었던 것이 다 이게 그 기본 감정이기 때문에 타고난. 서양이든 동양이든 똑같이 느낀다. 그렇죠. 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느껴지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지? 솔직히 동서양이 교류를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TV도 지금 있고 라디오로 뭐 뭔가 이런 웃음소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들을 수도 있고 어떻게나 정보 교환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 에크만이 어떻게 했냐면은 네. 파푸아 뉴기니 섬에 가가지고 정말 이 문화와 단절된 원주민을 찾아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왼쪽부터 어떤 표정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왼쪽 어떤 표정 같아요? 인사이드 아웃 보면 슬픔이죠. 그렇죠. 슬픔이죠. 정확히 슬픔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이죠, 조이. 뭐 기쁨이죠. 기쁨이. 그 다음 세 번째. 까칠이. 그 디스커스트. 그 다음 마지막. 앵거. 그쵸. 지금 바로 아시잖아요. 어. 네.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원주민마저도 이 표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증거인 거죠. 이건 정말 타고날 때부터 있는 거다라는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이 기본 감정의 정의는 이거보다 더 엄격해가지고 그 원래는 이 기본 감정에 속하려면은 그 영장류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숭이 표정 어떻게 됩니까? 와, 진짜 원숭이들이 네. 저런 표정을 다 짓는 거. 아, 근데 사실 우리 저런 표정들 강아지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 이것도 있지만 사실 고양이 맞아. 보이고 또 강아지도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정말로 이제 인간 표정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또 실험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아지한테 저 인간 사진 이렇게 두 가지 표정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리는 딱 하나만 들려주는 거예요. 이리 와 해가지고 되게 다정하게 부르는 거 하나와 이리 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엄격하게 하는 걸 한 번씩 들려주는데 이리 와! 엄격하게 했을 때는 저 오른쪽 화단 표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 반면에 저 이리 와! 이렇게 했을 때는 왼쪽 표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인 읽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거기서 또 연구자들은 또 되게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감정을 완벽하게 읽는다는 건 아닐 수는 있다. 근데 어쨌거나 어느 정도 뭔가 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교류를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먼데도 감정 같은 거를 꽤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그렇죠.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감정이 총 6가지라고 폴 에크만이 이제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5명만 나오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왼쪽 아래가 네. 이제 서프라이즈, 놀람이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가 fear, 두려움이거든요. 네. 그 놀라움과 두려움이 합쳐져 가지고 소심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감정이 이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네. 원에서는 그래서 기본 감정이 5가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죠. 그 어렸을 때 이야기였으니까 정말 그 타고난 감정 얘기를 하는 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훨씬 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합쳐져서 나타난 새로운 감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이제 복합 감정이라 이제 부르게 되는데 네. 그런 복합 감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오. 많이 추가가 됐죠. 와, 4개나 추가가 됐네요. 그렇죠. 4개 추가됐죠. 보면은 새로 추가된 게 이제 불안, 당황, 따분, 불업인데 복합 감정이 있기도 하고 저 아까 6가지 말한 감정에서 기본 감정이 사실 좀 더 확장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감정으로 어쩌면 이제 분류될 수도 있는 것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아마 당황이 기본 감정 후보로 아마 올라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아주 단순한 감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게 인간이 다른 동물종에 비해 이제 뇌 발달이 가장 느린 편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 감정도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뇌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결국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정 조절도 결국 섬세해지고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춘기 때 뭔가 감정이 새로운 감정이 나타나고 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건 말이 되는 거고 뭐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사춘기가 이런 감정 변화가 가장 극변하게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이제 불안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일단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쁨이가 평소처럼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라일리가
고등학교 학기 선수팀이랑 잠깐 이제 같이 합숙 훈련을 하는 그 씬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랄리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기쁨이가 이제 주도를 하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만약 기쁘기만 하면 약간 이상하게 보거든. 사람이 너 왜 계속 하이야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기쁨이가 점점 그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불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불안은 내가 결국 미래에 대한 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기쁨을 약간 제쳐두고라도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감정적 동기로서 그 역할을 정말 확실히 보여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라일리를 막 자는 중에 깨워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불안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막 우리 팀이랑 하자고 해도 아니야 나는 그 저기 주장이랑 나는 같은 팀을 할 거야.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을 약간 배신한 듯한 뭐냐면은 지금 당장의 뭔가 이득이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의 감정보다는 내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동기를 불안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근데 불안이 입장에서는 기쁨이는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 순간에 기쁜 게 중요한 거야. 네, 지금 자야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5가지 기본 감정들을 멀리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불안이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사춘기 때 이제 그런 변화를 너무 또 잘 보여준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춘기 때가 이 뇌발달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이제 담당하는 부위 중에 이제 편도체라고 있는데 네. 편도체라는 아문뇌같이 작은 그 뇌부위가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네네. 저 부위가 이제 그 두려움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제 그 손상된 부는 감정에 맞는 표정을 그리라고 하면 두려움 표정을 그리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면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실험이 뭐냐면은 편도체를 제거한지와 제거하지 않은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쥐가 나오는데 네. 그 가운데 저 점 같은 게 먹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그 로봇입니다. 근데 로봇이 막 그 쾅쾅쾅 거리면서 이제 움직이면은 쥐 입장에서는 저게 무서워져. 도망가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죠. 근데 이제 편도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면은 이제 문이 열리고 똑같이 저 가운데 먹이가 있죠. 네. 갑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상관하지 않죠. 우와. 지 할 일하고 갑니다. 이게 진짜 다르구나. 네. 사실 저게 로봇이 아니라 진짜 고양이나 맹수였으면은 쥐 큰일 났어요, 지금. 결국에서 편도체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사실 우리가 뭐 저 정도로 위험에 닥칠 일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두려운 상황이 오면 편도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편도체가 두려움을 담당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전두엽이나 이런 게 다른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두엽이 편도체랑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감정 조절을 하는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유독 사춘기 때 편도체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이 전두엽이 편도체를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라고요. 사춘기 때가? 네, 사춘기 때가. 그렇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너무 민감해지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감정은 사실 다 편도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두려움 기본적으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때 반항심이 늘어나는 것도 두려움이 네, 두려움. 아마 그거에 기인한 또 공격성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해요. 영화 네. 속에도 그런 게 잘 표현이 되나요? 딱 그게 퓨버티라고 해가지고 비상 알람이 울려요. 그래가지고 비상 알람이 울린 다음에 갑자기 그 공사 인분들이 와가지고 그 조정관을 탁 때려 부시거든요. 때려 부신 다음에 이제 조정관을 새로 바꿔요. 근데 이제 새로 바뀐 다음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감정들이 그래가지고 평소처럼 조정하려고 하는데 조정관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걸 진짜 묘사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관심이 많았던 그 분야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거짓말 탐지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폴 에크만 그분이 또 거짓말 탐지 전문가세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미국 드라마 중에 라이투미라고 있었는데 있어요. 네, 그 라이투미에 이제 거짓말 미세 표정 하는 거잖아요. 그 미세 표정을 연구 대가가 바로 폴 에크만입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가설 단계라고 약간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도 아직 완전 이런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쵸.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 영화에 미세 표정이 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라일리하고 이제 그 라일리의 그 친한 하키팀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같이 차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같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같이 하키하면 너무나도 즐겁겠지 하는데 갑자기
그 한 명의 약간 순간적으로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일리가 그걸 보고 감정들이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저거 뭐야? 왜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표정이지? 슬픔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폴 에크맨이라는 미세 표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미세 표정 테스트하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은 본인이 실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네. 보였어요? 지금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표정이 싹 지나갔어요. 보여? 눈썹 살짝. 제가 기억하는 저 앵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이거는 좀 알겠죠? 이거는 그 코가 찡긋 한 거라면 요 부분이. 까칠이. 까칠이가 잠깐 스쳐갔다. 그다음 마지막 이거. 입 쪽 입이 부분이 가로로 싹 벌어졌죠. 싹 벌어졌어. 이게 그 두려움의 대표적인 표정 특징. 그래서 이럴 수 있는 이유가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무의식적으로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체 반응이나 내가 이런 하고 있는 행동에 의해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또 이제 그런 감정 이론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커페이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불안이가 1편에 나왔던 기본 감정 친구들을 다 유배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쁨이가 유배를 가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 때는 좋은 추억이 많잖아요. 기쁜 추억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어른 때는 사실 그게 좀 적은 것 같긴 해. 네. 실제로 기쁨이가 성장해 가면은 그런 게 줄어드나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 영화에 그 말이 나와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건가 봐. 기쁨이 줄어든다는 거. 제가 이제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 해피니스 U 커브라는 게 있어요. 사춘기 때부터 보면은 점점 해피니스가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한 40세에서 50세를 기점으로 다시 해피니스가 증가한다. 요즘 해피하더라 내가. 사실 뭐 저거에 대한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복합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 때가 딱 뭔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원하는 일로 뭔가 바꾸거나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시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은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또 유컬버가 또 약간 안 나오는 나라가 있다. 사실 객관적 표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있죠. 너무 외부 요소가 많은 표본이니까. 그 이제 사춘기에 들면서 이제 결국 아까 뇌가 성장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불안이가 조정관을 그 혼자 잡게 되면서 불안 발작 증세라고 해야 되나 라일리가? 불안이가 이제 통제가 도저히 안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 불안만으로 뭔가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불안 때문에 그 이제 라일리가 본인의 신념을 내려놓고 약간 범죄 비슷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기도 하고 좀 막 무리수를 두고 뭐 이런 일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불안이는 미래 모든 상황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데 그래서 이제 라일리가 거의 발작 증세가 이제 오는 상황까지 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게 다른 감정들이 서로 불안이를 보듬어 주면서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조정관에서 뭔가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어떤 흐름이 나와가지고 기쁨이를 조정관으로 불러요. 라일리가 조이 너를 부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약간 성숙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뭔가 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면이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이 되게 보여줘서 이제 되게 좋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숙하면서 뇌가 발달하면서 감정에 너무 지배되지 않고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또 조절하면서 이제 라일리가 하키장에서 느껴지는 햇살, 감촉 이런 거를 되게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불안 증상을 보일 때 또 해소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이 주변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약간 또 그런 면을 또 약간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 사회가 또 이제 불안에 많이 빠져드는 사회고 그렇죠. 누구나 불안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나도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유런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인사이드 아웃 2 꼭 보러 가야겠다. 꼭 정말 강추, 정말 강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보고 오늘 나눴던 대화들을 또 복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만약에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과학 저희는 또 재밌는 영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상이었습니다. 유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